당신 남편이 반역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 얼어붙은 압록강 위 만삭의 아내가 7살 딸의 손을 잡고 숨을 죽입니다. 남편은 이미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소식만 남긴 채 사라졌고 북한의 방송은 그를 가족을 버린 비겁한 배신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녀는 남편을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7개월 뒤 모든 것을 뒤흔드는 편지 2통이 도착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너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평생 주입된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설원 깊은 산골에서 감시자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벌어진 숨가쁜 탈출, 얼음이 금이 가며 신음하던 강 위의 목숨 건 도박, 그리고 중국 버스에서 낯선 할머니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컵 그녀가 두려워하던 적국에 사람들에게서 되려 전해진 뜻밖의 친절은 모든 선전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서울 하늘 아래 처음 본 태극기,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던 남편의 진짜 사연이 밝혀지던 그날 그녀가 증오하라 배웠던 자유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5년 뒤 한 교사로서 남북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게 된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한마디. 자유는 멀리 있는 거대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북한이 결코 전하지 못한 그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사연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리수연이라고 합니다. 북쪽 땅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탐욕과 타락의 나라다. 거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약자는 밟히며 사는 곳이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한국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발밑에서 들려오는 얼음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바로 그 타락한 땅이라고 배워온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8달 된 제 배를 2손으로 감싸 쥔 채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요. 압록강 위는 칠흑처럼 얼어붙은 거대한 유리판 같았습니다. 발끝을 내디딜 때마다 딱하고 금이 가는 듯한 울림이 제 심장을 벼락처럼 내려쳤습니다. 아영이는 살을 애는 칼바람의 감각을 잃은 작은 손으로 제 외투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고 그 손끝에 얼음 같은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뱃속의 둘째는 그 불안을 느낀 듯 사력을 다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쾅! 귀청을 찢는 폭음이 정적을 산산이 부수며 강 위로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영이를 품에 안고 숨을 죽인 채 저는 눈꺼풀조차 떨지 못했습니다. 혹시 국경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걸까?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심장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제 발밑에서 얼음이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는 참혹한 울음이었습니다. 얇디 얇은 강 위의 얼음이 우리 무게를 버티다 못해 죽음의 신호를 내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찰 중인 경비대의 거친 군화 발소리가 칼바람을 타고 저승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낮고 굵은 대화가 바람결을 뚫고 귓가에 박힐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탈출자 발견 시 즉석 사살하라. 차갑게 토해낸 그 한마디가 제 귓속을 얼려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한낱 숫자로 보고서 한 줄로 취급하는 무정한 음성 그 냉혹함이 제 척추를 따라 서리빨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영이의 얼굴을 제 어깨 깊숙이 파묻히게 하며 아이의 전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질식시키는 끝없는 공포, 숨조차 죄어오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마저 그 공포를 감지한 듯 제 안에서 절박하게 발길질을 퍼부으며 살고 싶다는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그 강 위에서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온 남조선 이야기는 하나같이 저주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거긴 인간의 양심이 썩은 곳,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곳.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죽음의 강을 건너 그 땅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가 이 여정을 통해 가족을 구원이 아닌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 제 신념을 짓밟았습니다. 교실에서 굶어 쓰러지는 아이들, 영양실조로 파랗게 질린 제자들, 배고픔에 벽지를 뜯어먹던 아이의 모습이 제 눈에 생생했습니다. 7살 아영이가 왜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느냐고 묻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반역자라는 낙인을 안고 사라진 뒤 우리 가족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7개월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영이를 부탁해.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보이부가 들이닥쳤고 저는 차가운 지하실에서 끝없는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조선으로 도주했다. 국가 기밀을 팔아먹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반역자의 아내로 낙인 찍혔습니다. 집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두려움 속에 한마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제자들은 하나둘 제 곁을 피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한 것은 뜻밖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러 온 보이부 요원 장철민의 아내 오선희는 몰래 영양식과 중국 돈을 제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사람 사는 마음은 있어요. 제가 배우지 못했던 체제의 선전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배웠던 그 선의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옛 제자 정의가 깊은 산골까지 찾아와 전해준 소식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 남조선에서 가족이 있는 탈북자들을 돕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를 향한 원망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혹시 남편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열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기로. 임신 7개월 어린 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브로커 리나가 건네준 위조 신분증과 수면제를 손에 쥐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영이를 꼭 잡았습니다. 리나는 속삭였습니다. 아이 울음은 총성과 같습니다. 절대 울리면 안 돼요.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의 희미한 불빛이 마치 지상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곳이 정말 부패한 자본주의의 땅일까? 아니면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야 할 진짜 자유의 땅일까? 제 마음속 오래된 편견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금 경비대의 군화 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 메아리가 얼어붙은 강 위를 진동시킬 때 저와 아영이 그리고 제 뱃속에서 몸부림치는 아이까지 한 줄기 바람에도 꺾일 듯한 갈대처럼 떨었습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리나가 그림자처럼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달빛에 잠시 드러난 얼굴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5손가락. 그리고 입술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5분. 경비교대가 끝나기 전 얼음이 가장 얇게 갈라진 구간을 그 5분 안에 반드시 건너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가슴을 찢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소음이 될까 두려워 한 점의 기척도 내지 못한 채 저는 마지막으로 고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 희미하게 빛나는 북한의 설경, 제가 태어나고 배우고 신념을 쌓아온 모든 것이 거기 있었죠. 그곳이야말로 세상의 선함과 정의의 끝이라 믿도록 평생 주입받아온 땅. 하지만 지금 제 발 아래 얇게 갈라진 얼음과 등 뒤에서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가 그 모든 믿음을 산산이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 5분 후면 제 평생의 믿음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진실인지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음 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얼음강 위에서 목숨을 걸고 건너온 그 두려움이 아직도 몸 안을 돌고 있는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질 이야기는 그때보다도 더 깊고 차가운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전 제가 겪었던 가장 어두운 기억, 바로 보이부 취조실에서의 날들이었죠. 취조실 문이 닫히는 순간 코끝을 후려친 건 단순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녹이 쓴 쇳가루가 피처럼 철렁거리는 맛을 남기고 벽에 스며든 오래된 담배 찌든내가 숨구멍을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공포가 응축된 듯한 싸늘하고 눅진한 냄새가 한 번 들이쉴 때마다 제 폐 깊숙이 스며들어 뼈까지 얼리는 듯했죠. 머리 위 낡은 형광등이 분노에 찬 곤충처럼 윙윙거리며 흔들렸고 그 불안정한 빛이 벽과 천장을 기괴한 그림자로 물들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얼굴을 해골처럼 비틀어 놓으며 마치 이곳이 인간이 아닌 망령들의 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제 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금속 의자에 몸을 붙이자 서늘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번개처럼 치솟았고 임신 5개월 된 제 배가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쥔 채 들키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제 뱃속의 아이가 작게 몸을 뒤척였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오히려 제 귓가에 울부짖는 비명처럼 크게 다가와 이곳이 생명을 벌벌 떨게 하는 사냥터임을 잔혹하게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그날 아침의 기억이 자꾸만 스쳤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강렬했던 그의 눈빛, 오래 머물던 작별 키스. 지금 생각하면 그 눈 속에 이미 예정된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출장이라며 단둥으로 떠날 때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우리 모녀의 사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라고 아영이에게 약속했죠. 아영이는 아빠의 목을 끌어안으며 중국 초콜릿을 사오라는 주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별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은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지나도 그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검은색 보이부 차량들이 우리 아파트 앞을 둘러쌌을 때 가슴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취조실로 끌려갔을 때 맞닥뜨린 수석 취조관은 죽은 듯한 눈과 니코틴으로 누렇게 물든 손가락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테이블 위에 신문을 탁 내던졌습니다. 굵은 글씨가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반역자 과학자 제국주의 적들에게 핵기밀 폭로. 사진 속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국 관리들과 외국 기자들 사이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모습은 낯설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당신 남편을 보시오. 취조관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남조선에서 편안히 살고 있지 않소? 이게 그들이 말하는 자유요. 충성스러운 남편을 무정한 배신자로 만드는 게 그들의 방식이요. 그 말들은 어떤 고문보다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납치당했거나 어딘가에 갇혀 있을 거라 믿으며 스스로를 달래왔는데 눈앞의 사진은 제 모든 희망을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방은 낮에도 입김이 하얗게 피어날 만큼 추웠습니다. 하루 한 끼 주어지는 식사는 임신하지 않은 사람도 버티기 어려운 양이었고 저는 밤마다 아기가 무사한지 뱃속을 더듬으며 기도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아이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취조관들은 매일 똑같이 몰아붙였습니다. 당신도 계획을 알았을 거다. 기밀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남조선에서 호의호식하려 했을 거다. 그들은 한국 언론에서 나온 사진들을 잇따라 보여주며 제 남편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심리적 압박보다 더 무서운 건 임신한 제 몸이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6시간을 꼼짝 못하고 서 있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제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다리는 곧 부러질 듯 떨렸습니다. 피가 발끝까지 내려앉아 감각이 사라져가는 와중에 갑작스런 복통이 칼날처럼 제 아랫배를 갈랐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간신히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온 건 변기물을 물들인 붉은 흔적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텅 비며 세상이 멀어져 갔습니다. 제 안에서 움직이던 작은 생명이 이대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뼛속까지 서늘한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저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간수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의사 좀 제 아이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의료진은 충성스러운 시민을 위한 것이오. 반역자의 가족은 받을 만큼만 받는 거요. 그 목소리는 단칼처럼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말끝이 내 아이의 생명줄을 자르고 있다는 그 잔혹한 사실이 제 폐를 죄어오며 숨조차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려는 찰나 뜻밖에도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나이 어린 경비원, 아직 잔혹함에 물들지 않은 맑은 눈을 가진 소년이 제 밥그릇에 몰래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떨리는 그의 손끝에는 자신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학교 공책에서 뜯은 듯 작은 종이에는 익숙한 필체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수연아, 네가 나를 원망할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선택은 너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어.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제발 기다려줘. 제발 믿어줘. 사랑하는 남편이. 저는 그 편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으며 손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갔습니다. 종이가 닳아 얇아질 만큼. 그러나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가족을 버리고 자본주의의 안락함을 택했다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준비한다고 말했을까요? 제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남조선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흔들림을 인정하기 두려웠습니다. 30년 동안 철저히 주입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그 다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6달 후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금에서 풀려나 외딴 산골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옛 제자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제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 지금 북한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이번 편지는 더욱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탈출하는 게 아니야. 희망에 관한 거야. 때가 되면 리나를 따라가. 우리의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어. 촛불 하나만 켜놓은 산골 오두막에서 아영이가 제 옆에서 잠든 채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를 바라보며 깊은 갈림길 앞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몸과 마음에 새겨진 체제의 가르침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8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랑했던 남자를 믿을 것인가? 뱃속의 아이가 제 갈비뼈를 세게 차며 대답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 위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현우 씨, 당신을 믿어야 할까? 그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남편을 믿느냐, 체제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무엇인지, 충성심과 애국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의 기초를 다시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압록강의 얼음이 갈라지던 그 밤을 지나 이제 제 이야기는 산골 마을 상골리에서 이어집니다. 제 뱃속 아이의 발길질이 점점 분명해지던 때 저와 딸 아영이는 보이브 트럭에 실려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는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닿지 않는 끝자락이었고 회색 하늘과 회색 지붕, 회색 먼지가 하루 종일 떠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내리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멈추거나 아주 느리게 흘러 사람들이 조용히 잊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저는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아이 둘과 아영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오는 남편의 짧은 문장들이 전부였으니까요. 우리에게 배정된 집은 초라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랐던 건 우리와 같은 지붕 아래에 다른 가족이 함께 산다는 사실이었죠. 보이부 요원 장철민, 그의 아내 오선이, 10살 난 아들 민재. 그들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이름의 감시자였고 밖으로 향하는 문에는 바깥쪽에서 잠기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규칙은 분명했습니다. 허가 없는 방문객 금지, 외부와의 연락 금지, 호의 없이 경계 밖 출입 금지. 철민은 군인답게 딱딱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설명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말의 끝마다 나는 그의 숨은 짧고 경직돼 있었고 눈빛은 마치 보고서의 빈칸을 숫자로 채우듯 우리 움직임 하나하나를 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깨뜨린 사람은 그의 아내 선이었습니다. 말은 적고 손이 빠른 여인이었지요. 손등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겹겹이 얹혀 있었고 머리는 비녀 대신 실용적인 고무줄로 질끈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날 저녁 수저를 쥔 그의 손끝에서 이상한 온기를 보았습니다. 식탁 위 그릇에는 물빛에 가까운 양배추 국물이 담겨 있었지만 선희의 시선은 줄곧 제 배를 향해 머물렀습니다. 교실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마음, 곤경에 처한 여인을 향한 본능적인 보호의 눈짓이었지요. 셋째 날 밤 바람이 유리창을 긁을 때였습니다. 얇은 매트에 누워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턱 밑을 물어뜯는 듯했고 뱃속 아이의 움직임은 점점 성가실 정도로 활발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2번 톡톡 울렸습니다. 밤의 노크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었기에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았지요. 문을 살짝 열자 선희가 기모르는 그릇 하나와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낮았습니다. 아기 때문이에요. 그러곤 발자국 소리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그릇에는 눅진한 국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풀어진 국수, 썰어 넣은 봄동처럼 보이는 잎채소, 그리고 마치 오래 아껴둔 것처럼 보이는 고기 조각 2~3점. 병에는 낯선 글자가 빼곡했는데 임신부용 비타민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자 문득 눈물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국물의 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세계에서 친절은 늘 의심의 대상이었고 선의는 약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그릇은 모든 가르침을 조용히 거스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선의의 작은 배려는 흩뿌린 눈처럼 자주, 그러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내렸습니다. 빨랫줄 사이에 숨어있던 털 양말 한 켤레, 제 밥그릇에 모르게 얹힌 한 숟갈의 밥, 아영이가 열로 달아오르던 밤에 가져다준 해열제. 선의는 늘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요, 사람 마음은 남아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 어딘가에 냉기처럼 얼어붙어 있던 것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친절을 약점이라 배웠던 제 오랜 습관이 그 말 앞에서 아주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저는 집 뒤에서 빨래를 헹구고 있었습니다.
함지박 위로 내려앉는 소금기 어린 바람 탓에 손끝이 저려왔지만 그 시간은 제게 귀한 틈이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잠깐 감시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때였지요. 숲 쪽에서 제 이름을 아주 낮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저는 한동안 숨을 멈췄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제가 감탄하던 제자,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눈동자가 반짝이던 그 아이가 훨씬 야위고 마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작은 보따리를 제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쌀 한 돼, 말린 채소, 그리고 오래된 비누 냄새가 남아있는 작은 천주머니 하나. 그 속에는 약봉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희는 숨을 고른 뒤 주위를 살피며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선생님을 찾았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선생님 남편분이요. 신문에서 나온 그 사람이 아니래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을 돕는 일, 북쪽 가족들을 재결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선생님과 아영이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지탱해 오던 한쪽 세계가 사라지고 아직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 다른 세계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정희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녀가 감수했을 위험이 너무 컸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 덧칠된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마루판을 들어 올려 정희의 보따리를 숨겼습니다. 바람은 산등성이를 넘어오며 창살을 흔들었고 멀리 어둠 속에는 조그마한 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너머에는 중국이, 그 너머에는 제가 평생 두려워하고 미워하도록 배웠던 땅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여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서는 물음이 잇따라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그곳이 선전에서 말하는 타락의 밭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임신부가 당당히 진료를 받으며 아이가 벌을 걱정하지 않고 질문하는 곳이라면 어떨까? 만약 남편이 그곳에서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또 과학자로서 살아갈 길을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 그날 밤 아영이는 잠결에 아빠 이름을 불렀습니다. 꿈속에서도 아이는 매일같이 그리워하던 목소리를 찾고 있었지요. 저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게 들으며 마음속 다짐을 조금 더 굳혔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오래 견뎌야 하고 믿음은 두려움보다 길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무모한 희망이 되지 않으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증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뒤 바람이 잦아든 해질녘이었습니다. 철미는 관사 쪽 보고를 다녀오겠다며 나가 있었고 선희는 부엌에서 조용히 김을 굽고 있었지요. 저는 문간에 앉아 아영이의 옷깃을 기워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발자국 소리가 마당 모서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이어서 매우 조용한 노크. 저는 반사적으로 선희와 눈을 마주쳤고 선희는 내색 없이 김을 뒤집으면서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자 마른 체구의 여성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검은 스카프에 얼굴 절반을 가렸고 눈빛은 길을 오래 걷는 사람 특유의 결기로 반짝였습니다. 자신을 리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낮고 짧았습니다. 당신 남편분이 부탁했습니다.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길은 자주 바뀌고 눈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조용한 때입니다. 준비하시겠어요? 저는 무심코 배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제 손바닥을 몰아내듯 발길질했습니다. 리나는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됩니다. 당신과 딸,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용히, 흔적 없이 2번의 새벽을 지나야 합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과 상골리의 회색 하늘이 한 화면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또렷해졌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 곧 태어날 또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언젠가 다시 교단에 서서 분필을 잡고 싶어 했던 사람. 저는 서늘한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선희가 그릇을 내려놓고 제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길이 길지도 모르지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둔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영이를 품에 안고 오래전에 외우던 기도를 되새겼습니다. 의자보다 차갑던 취조실, 10대 경비원이 떨리는 손으로 밀어넣었던 첫 번째 편지, 산골 오두막 창가에서 읽은 2번째 편지, 그리고 오늘 문 앞에 선 리나의 눈빛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움직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얼어붙어 서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한 발 한 발 옮기는 두려움. 그건 이상하게도 제 등을 밀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산마루를 스치며 떠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나누고 마루판 아래의 작은 보따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자 정희가 언손으로 건네준 쌀과 말린 채소, 선희가 몰래 주머니에 넣어준 비타민, 그리고 남편의 필체가 남은 종이 조각.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바깥에서 어린 발소리가 툭 하고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민재의 장난인가 싶어 펼쳤는데 글씨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짧고 또렷했습니다. 오늘 밤 첫 새벽 전에 남쪽 오솔길. 누군가는 먼 데서 보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가까운 데서 마음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아영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뱃속 아이가 또 한 번 힘껏 발을 뻗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하나의 문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다시 얼음이 갈라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발소리와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선희가 말했듯 이런 세상에서도 사람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줄을 꼭 붙잡고 리나가 가리킨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첫 번째 새벽과 두 번째 새벽 사이 무엇이 기다리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아주 작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선희의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조용히. 연락은 출산 예정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어느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회색빛과 함께 12살은 되어 보이지 않는 동네 아이가 창문턱에 무엇인가를 붙이고 달아났지요. 유리창에 눌어있던 쪽지. 손끝이 얼어붙어 잘 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남편이 안부를 전합니다. 눈이 녹으면 준비하세요. 그 5줄 남짓한 문장을 읽는 동안 제 등줄기를 타고 지나가던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따뜻한 것, 오래 잊고 지냈던 희망이었습니다. 나흘 뒤 리나가 왔습니다. 행상으로 위장한 수레를 끌고 말수가 적고 눈빛이 살아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내일 밤.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배를 버틸 수 있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적을 때, 딱 그때. 그리고는 외투 안에서 위조된 중국 문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놀랄 만큼 공허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큼은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에게 혹시라도 울음을 멈추게 하라고 건네받은 작은 호박색 병. 저는 그걸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 입에 약을 뗀다는 건 어머니인 제게 아주 오래된 선을 넘어서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린화는 짧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위험해요. 그 말이 오히려 제 정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위험을 가볍게 말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의 강 건너기는 지금도 제 기억이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군데군데 비워둔 것처럼 흐릿합니다. 얼음이 숨을 쉬듯 울고 바람은 사람의 등을 미는지 되밀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요. 경비초소의 불빛이 얼음 표면을 흡고 지나갈 때마다 아영이의 손이 제 손바닥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불안하다는 듯 세게 발길질을 했고 저는 배 위로 두 손을 폭에 얹으며 속으로 같은 말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조금만 더. 사실 가장 참혹했던 건 얼음 위가 아니라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북부를 가로지른 28시간의 버스. 낡은 차축은 곧 부러질 듯 삐걱거렸고 난방은 이름만 남아 있었으며 좌석은 제 배보다 작았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대고 호흡을 세었습니다. 셋, 넷, 다섯. 진통의 칼날이 허리에서 배로 밀려 들어올 때면 셈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편견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를 무너뜨렸거든요. 복도 건너편의 중국 할머니가 처음 제 눈을 보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특히 오래 살며 고생한 사람의 얼굴은 언어보다 먼저 마음을 보여주지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낡은 천가방을 뒤적여 보온병과 신문지에 싼 작은 봉지를 꺼내고 무거운 외투까지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보온병 뚜껑에 부어준 뜨거운 차는 약초 향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 돌려가며 문질렀습니다. 통증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숨이 끊어지지 않게. 그건 제가 아영이를 낳을 때 고향에서 배웠던 바로 그 손길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나 어머니의 손은 같은 방법으로 아픈 이를 달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버스 안은 더 차가워졌고 저와 할머니 사이에는 말 대신 숨소리와 작은 끄덕임이 오갔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멈출 때 저는 일어서기가 두려워 의자에 붙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는데 할머니가 제 팔을 끼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저는 줄도 제대로 서지 못했지요. 그때 할머니가 빠른 중국말로 무언가 말했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낯설미 꼭 차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도 제 마음을 흔드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단속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공안들이 곳곳에 서 있었지요. 그런데 제 배를 본 젊은 직원이 안내대를 빼고 의자를 가져와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손에 쥐어주며 한국말로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몸을 굳혔지만 그 말투엔 과시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자연스러운 물음이었지요. 비행기에 올라서도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담요를 덧대며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기류가 흔들릴 때면 호흡을 같이 맞춰주었고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미지의 어둠이 아래로 깔렸습니다. 그 어둠 위로 구름이 지나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건 지리만이 아니구나. 두려움으로 세워둔 생각의 울타리, 그 안에서 만들어 놓은 옳고 그름의 표식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나는 지금 다른 세계로 가고 있구나. 아영이는 제 옆에서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어른보다 아이가 때로 더 강합니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앙 다물고 창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을 고르다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안전이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지키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요.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순간 뱃속의 아이가 반응하듯 다시 발을 뻗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아직 내려놓을 수 없어.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닿기 전 제 겁은 한 번 더 시험대를 만났습니다. 환승구역에서 별도 검사를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심장이 아주 크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오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직원의 첫 마디는 다름 아닌 의자 먼저 앉으세요. 였습니다. 형식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톤은 끝까지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강하게만 통제하는 것과 절차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이쯤에서 잠깐 제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부자들만 웃고 서민은 짓눌리는 곳, 돈이면 무엇이든 용서되는 곳, 그런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동안 제가 만난 건 돈도 권력도 아닌 이름 없는 친절들이었습니다. 보온병의 온기, 한 장의 의자, 아이 이마에 얹어준 담요. 모두 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었죠. 저는 그때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국에 대한 그림 정말 전부가 맞았을까? 그리고 이 대목은 여러분도 숨을 한번 고르셔야 합니다. 비행기가 울란바토르에 내려앉기 직전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과 함께 진통이 한 차례 크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승무원이 제 손을 덮어주며 호흡을 맞춰주었습니다. 길어도 10가지 다시 하나부터. 그녀의 말대로 숨을 새니 통증이 물러났다가 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지나고 나니 창밖으로 비행장의 불빛이 선명해졌고 바퀴가 활주로를 스치는 그 떨림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담요를 여미고 아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나가 우리를 앞세워 이동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감시의 냄새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낯선 안정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여정의 목적지는 단지 지도가 가리키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요. 낯선 얼굴인데도 두려움을 조금 덜어주는 표정들. 저는 그런 표정들을 따라 한 걸음씩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가팔라지고 더 숨을 오래 참아야 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골에서의 며칠, 한국 대사관의 문턱, 그리고 그 다음 비행기에서 벌어질 일들. 저는 그때마다 제 마음속 오래된 표지판들을 하나씩 떼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 대신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세워야 하는지 차근차근 밝혀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뱃속 아이는 작은 발로 신호를 보냅니다. 엄마, 멈추지 마. 아영이는 제 손을 더 꼭 잡습니다. 린화는 눈짓 하나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저는 들숨보다 긴 날숨을 내쉬며 다음 문을 밀 준비를 합니다. 그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목소리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친절과 아마도 마지막으로 흔들릴 큰 의심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조용히 넘어가 볼까요? 제 옆에는 초조함을 꾹 누르고 있는 딸 아영이가 있고 제 안에는 곧 세상에 나올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린화의 안내로 얼음강을 건너 중국과 몽골을 지나왔고 마침내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섰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문턱을 넘은 뒤부터입니다. 혹시 방송을 막 들어오신 시청자들이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천천히 또렷하게 이어가겠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마스크 안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비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꽉 막힌 냉기였습니다. 회색 빌딩 사이로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흘렀고 길모퉁이마다 얼음처럼 반짝이는 바람이 사람들의 옷깃을 가만히 잡아 끌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사관 건물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담과 가지런한 소나무. 유리창은 햇빛을 담아 반짝였고 안쪽 정원에는 눈이 한번 쓸리고 난 듯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발길을 붙잡은 것은 높게 걸린 태극기였습니다. 제 삶 내내 적으로 배웠던 그 깃발.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낯설게도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젊은 경비원은 먼저 모자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희 서류를 살펴보던 손길이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깨를 세웠지만 안내받은 대기실에는 따뜻한 공기와 사람 냄새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벽에는 산과 바다 사진이 걸려 있었고 의자에는 우리와 비슷한 표정을 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오랜 굶주림을 버텨낸 얼굴이 가진 주름과 새 희망 앞에서 겨우 허락된 미소가 동시에 얹혀있는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가 내 귀에 닿자마자 심장이 요동치며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7달 동안 쌓아온 두려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두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안 전화기가 놓여있던 자리에 이제는 낯익으면서도 그토록 그리웠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끝이 떨리는 걸 스스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멀리서 보이던 그의 눈빛이 가까워질수록 수없이 혼자 견뎌낸 밤들이 눈물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아, 네가 맞니? 안전하니 낮게 떨리는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스며드는 순간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억눌린 감정이 벽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말 한마디가 잃을까 봐 두려워 속으로만 되뇌던 수천 번의 그리움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단숨에 녹여주었습니다. 7달 동안의 공포, 추위, 절망이 한순간에 눈물로 바뀌어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세상이 잿빛으로만 보이던 시간들이 그제야 끝났음을 그 품 안에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까지 알고 있느냐는 제 물음에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 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자는지, 누구와 지내는지, 언제 아팠는지 한국의 기관이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대기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있지도 과하게 들떠있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물을 건네고 아이에게 크레파스를 건네는 손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직원은 아영이에게 살며시 색칠놀이 책을 주었습니다. 그림 속 사과를 빨갛게 칠하던 아영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동자의 긴장이 덜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내 들었던 이야기 속에 자본주의가 정말 이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나라라면 이런 눈빛과 이런 손길이 있을 수 있을까? 시청자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표정을 먼저 보게 되지요. 말은 속일 수 있지만 표정은 오래 속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날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사관 안팎의 표정은 낯선 이를 경계하는 표정이 아니라 낯선 이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곧바로 건강검진부터 받게 될 거라는 말. 안전한 숙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 서울로 가는 항공편은 여러 경로로 확인 중이며 혹시 모를 변수를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 여정을 밟아둘 것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이 제게 조심스레 덧붙인 말. 거기 계신 분들을 믿어달라. 내가 믿고 맡긴 분들이라고. 수화기를 내려놓자 담당 직원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받는 순간 손끝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차향은 진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는 뼛속까지 들어왔습니다.
3시간 동안 얼음바람을 맞으며 버텼던 몸이 한순간에 풀릴 만큼의 온기였습니다. 직원은 제 뱃속 아기의 개월수를 확인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누군가는 제 손을, 또 다른 누군가는 아영이의 어깨를 챙겼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한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제 배 위에 조심스레 차가운 젤을 바르고 기계를 가져다 댔습니다. 화면에 작은 심장 소리가 반짝였습니다. 톡톡톡톡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소리를 조금 키워주었습니다. 그 박동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강하게 흔들어대는 바람 속에서도 일정하게 흔들리는 천. 격한 파도 속에서도 일정하게 뛰는 심장. 흔들리되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모양이겠지요. 진료가 끝나자 간호사가 배를 닦아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 달아본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선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감시 속에서 조용히 국물을 건네주던 그 사람. 서로 다른 자리의 사람들이었지만 두 표정이 겹쳐졌습니다. 연민은 자리를 가리지 않는구나. 체제를 뛰어넘는 친절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저는 마음속에 적어두었습니다. 다음에 흔들릴 때 다시 꺼내 읽어보려고요. 대사관 숙소로 옮겨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 한편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는 내용의 글귀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떠돌던 제 마음이 그 문장에 닿자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영이는 숙소 침대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인형이지만 얼음강을 건너고 사막바람을 지난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는 인형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 따뜻해. 저 아이의 속삭임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울컥했습니다. 아이도 여정을 살았습니다.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문 밤을 샜고 흔들리는 버스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른보다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밀던 낯선 어른들의 손길도 그 아이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겠지요. 밤이 깊어지려는 때 통역을 겸하는 직원이 숙소로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정과 주의사항을 또박또박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몸이 더 불편해지면 바로 벨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긴장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비상연락처 2개, 이동 동선, 필요한 준비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절차들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시청자들, 나이가 들수록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밤에 배웠습니다. 절차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면 누군가는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잠들 시간이 되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몽골의 바람 소리가 얇게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낮고 억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 안에서 뒤집힌 생각들도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은 악하다. 자본주의는 냉혹하다. 자유는 혼란이다. 오래 들었던 문장들은 오늘 하루 동안 낯선 장면을 마주하며 낡은 외투처럼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대신 새로 올라온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사람이다. 친절은 이념을 가리지 않는다. 절차를 지키는 힘은 생명을 지킨다. 그러나 흔들리던 믿음 위로 또 다른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얼마나 틀렸을까? 어디까지 다시 배워야 할까?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저는 답을 다 몰랐습니다. 다만 내일을 지나 서울 땅을 밟으면 하나씩 확인하자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큰 것을 한 번에 바꾸려 들면 오히려 넘어집니다. 작은 것을 정확히 바꾸면 큰 것도 따라옵니다. 아이를 가르치던 시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덧셈이 흔들리면 곱셈이 무너지고 곱셈이 흔들리면 공식이 무너집니다. 근본을 다시 세우면 아이는 스스로 공식을 이해합니다. 제 삶도 그렇게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밤을 겨우 넘겼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대사관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따끈한 죽과 김치 한 접시. 오래전 기억 속의 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김치의 매운 향과 따뜻한 죽이 위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학교에 수학 있지? 나 수학 다시 열심히 해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다짐이 그 조그만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회의실에서는 본격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항공권 동선과 탑승 절차, 경유지에서의 주의사항, 혹시라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의 말과 태도. 담당자는 천천히 말했고 우리는 여러 번 되묻고 또 메모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들으셔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자면 이랬습니다. 첫째, 몸이 힘든 사람은 먼저 의자에 앉힌다. 둘째, 서류는 미리 꺼내어 두 손으로 건넨다. 셋째, 아이는 어른과 같은 걸음으로 걷되 급하지 않게. 넷째, 질문을 받으면 짧고 정확하게 답한다. 넷다 간단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뜻밖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통화 한 번 더 하시겠어요? 남편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영이는 벌떡 일어나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손에 땀이 고였습니다. 연결음 3번. 그리고 남편이 목소리. 아영아, 아빠다. 아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답게 입술을 깨물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엄마 옆에 있어요. 저는 그 작디작은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이 여정이 단지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일. 끊어진 호명을 다시 잇는 일. 이름을 불러주고 대답을 듣는 그 단순한 과정이 우리의 삶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의료진이 다시 들렀습니다. 장거리 비행 전 마지막 체크였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피곤하실 테니 지금 바로 주무시지 말고 1시간 정도 가볍게 걸었다가 일찍 눕는 게 좋겠습니다. 다리에 피를 잘 돌게 해야 합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 끝에 걸린 태극기가 창과 조명을 거쳐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덜 낯설었습니다. 깃발이 나라를 만든다기보다 그 깃발을 바라보는 눈이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내리고 다시 고요가 숙소를 덮었습니다. 리나가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늘 그랬듯 말이 짧았습니다. 내일 새벽 준비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나의 눈빛 뒤에는 오랜 세월 쌓인 길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잃었는지 그녀의 짧은 눈빛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작은 인사를 얹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 닫히는 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잠시 여기서 숨 고르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새벽공항의 긴 복도와 환승구역, 그리고 마지막 관문 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변수들을 하나하나 건너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오래된 편견은 마지막 시험대를 만나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속 표지판을 바꿔 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영이는 색칠놀이책의 마지막 장을 조심스레 넘길 것이고 제 뱃속 아이는 변함없는 박동으로 다음 걸음을 재촉하겠지요. 지금 제 손에는 다음 여정을 위한 서류철이 있고 제 귀에는 아직도 어제 들었던 심장 소리가 맴돕니다. 톡톡톡톡. 그 소리를 발걸음에 맞추어 저는 내일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제 이름이 다시 불릴 때 저는 한 번 더 대답하려 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딸 아영이의 손을 꼭 잡고 곧 세상으로 나올 둘째의 움직임을 배로 느끼며 지금부터 마지막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앞선 장면에서 우리는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을 지나 준비를 마쳤고 새벽 비행기에 올랐지요. 이제 비행기 창 너머로 대한민국의 불빛이 차오르는 순간부터 이야기의 끝까지 천천히 또렷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히 앉아 숨 한번 고르시고 함께 가보시지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을 때 객실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진동은 지친 제 몸을 타고 내려와 배를 조여왔고 하늘 위에서 시작된 진통이 규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서울의 불빛이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구부러지는 빛, 아파트 단지마다 쟁반을 엎어놓은 듯 둥근 조명이 지도처럼 찍혀 있었고 도로 위 헤드라이트는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흐르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선전 영화가 그리던 삭막한 잔해도 백음 주위의 혼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의 도시가 박동을 가지듯 살아있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 그 짧은 충격에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땅에 닿는 순간 제 둘째가 더는 떠도는 몸의 아이가 아니라 어떤 국가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 공기는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금속 냄새나 축축한 콘크리트의 냄새가 아니라 왁스 냄새가 살짝 섞인 깨끗한 공기, 사람들의 말소리와 안내방송이 겹쳐도 귀가 아프지 않은 적당한 소음, 시스템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공간의 공기였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손짓은 간결했고 말투는 조용했습니다. 이수연 부인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국정원 한지혁이고 이쪽은 동료 정도연입니다. 그 인사 한마디에 제 등줄기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이라 했습니다. 손 내미는 자세가 조사가 아닌 환영에 가깝다는 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통 간격이 짧아지자 곧바로 휠체어가 준비되었고 응급구조사가 자상한 질문으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통증 시작 시각, 간격, 양수 여부. 묻는 방식은 침착했고 설명은 또렷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힐끗 보이는 풍경마다 제 선입견은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북에서 건너온 또 다른 가족이 따뜻한 담요를 건네받고 있었고 아이에게 쿠키를 나눠주는 공항 직원의 표정은 어느 엄마의 표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험으로 분류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람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였습니다. 출입국 대기구역 너머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던 남편. 2해 전 떠나던 그날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견디느라 텅 비어있던 눈이 더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마침내 만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의 빛이 있었습니다. 아영이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크지도 않았는데 공항의 소음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끌어안고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했잖아. 이제 같이 가자. 그 순간 저는 수개월간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강이 비로소 풀려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실의 하얀 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는 목소리는 서툴지도 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는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첫 문장으로 꺼냈고 간호사는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제 배 위로 바른 젤이 차가웠지만 화면 속 작은 심장 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톡톡톡톡. 스피커로 키워진 그 박동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소리를 들으려고, 저 소리를 끊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얼음강을 건너고 버스에 오르고 공항의 긴 복도를 지나온 것이겠지요. 합병증 징후가 스치듯 나타났을 때 의료진의 동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다급할수록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들, 방법을 아는 사람들의 손끝. 저는 거기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유는 큰 소리로 외치는 구호의 볼륨이 아니라 누구의 목숨도 떨어뜨리지 않게 받쳐주는 체계의 두께라는 걸요. 그날 밤 예정일보다 6주 빠른 새벽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은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아이의 손가락을 샜고 저는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정하자고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긴 밤을 건너 새로 얻은 빛, 어둠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시간을 담은 이름.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이름표를 써주었습니다. 리새벽. 흰 카드에 2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며칠 뒤 하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곳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생활교육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는 법,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대는 순서, 쓰레기를 나눠버리는 규칙. 사소해 보이지요. 그러나 사소한 법을 익힐 때 마음이 정리됩니다. 심리상담 시간엔 말을 서둘지 않았습니다. 듣고 다시 묻고 제 속도가 끝까지 가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경험은 오랜 시간 잊고 살던 존중을 되살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질문을 허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강의 중에도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럼 불평등은요? 부동산은 왜 이렇게 비싼가요? 정치가 늘 옳은 선택을 하나요? 북한에서라면 금기였을 질문들입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도표를 그렸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나누고 정책의 시간차와 의도치 않은 결과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이건 한쪽 편을 들라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세우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자유는 정답을 주는 손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게 손을 떼는 등이구나. 시간은 빨랐고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아영이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웠고 숙제를 미루는 방법도 곧잘 배웠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해보래. 틀려도 괜찮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다가 문득 목이 메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라.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지 저는 몸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첫 문장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막혀있는 길에서 길을 계산하는 학문입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답을 외우던 습관에서 왜를 묻는 얼굴로 바뀌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제를 내줄 때도 바꿨습니다. 문제 120번 풀이 대신 오답노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 5개를 골라 이유를 설명하기로. 아이들은 자기 실수를 들여다보며 자랐습니다. 다리 놓듯 오답 위에 이해를 얹었습니다. 어느 겨울방학 국정원 지원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북 교육 통합 관련 자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칠판 위엔 2개의 교과서가 놓였습니다. 북의 수학, 남의 수학. 장점과 단점을 나눠 쓰고 공통어를 만들었습니다. 계산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왜를 묻는 문항을 어떻게 녹일지, 사상교육 없이도 공동체를 배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선생님들의 말투 하나까지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업은 제게 숙제였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내일을 위해 다시 쓰는 숙제. 저녁이면 작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교회 지하의 따뜻한 난방 냄새, 구청 강당의 소박한 간판, 노인복지관의 푹신한 의자. 시청자들 앞에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얼음이 첫 발을 떼던 그날, 발밑에서 작은 금이 쩍 하고 벌어지던 소리, 그리고 누군가 내민 손의 체온. 누군가 꼭 물으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천국이던가요? 저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고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저를 살렸고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 이름표를 달고 신발끈을 매고 현관을 2번 뒤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그 손짓이 마치 우리 가족의 신호 같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 별것 아닌 그 인사가 평생을 건너 얻은 전부와도 같습니다. 가끔은 압록강 꿈을 꿉니다. 검은 유리 같은 얼음, 숨을 멈추게 하던 바람, 순찰등의 빛. 꿈속에 저는 늘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꿈의 끝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늘 쫓겼고 늘 미끄러졌습니다. 요즘은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좌우로 2번 흔듭니다. 신호입니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을 내딛습니다. 발밑 얼음이 낮게 울어도 다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제 옆에는 새벽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있고 저 멀리 방에서는 아영이가 다음날 발표 준비를 하느라 작은 소리를 냅니다. 저는 천천히 손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됐다. 여기까지 왔다. 남편은 지금 연구소에서 일하며 북에서 온 과학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돕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살던 사람들이 사람 속에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일, 그 과정의 조용한 기쁨을 밤마다 들려줍니다. 우리는 늦은 저녁 식탁에서 자주 묻고 자주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도 질문했어. 오늘은 조금 틀렸어. 그래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지. 그 단순한 대화가 우리 집을 지켜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에게 자유는 멀리 있는 거대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얼음 위에서도, 공항 복도에서도, 병실의 작은 심장 소리 속에서도, 매일의 식탁 위에서도, 수업 시간 칠판 앞에서도 조용히 반복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의심 대신 질문을, 체념 대신 준비를, 미움 대신 손을.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선택이 다리가 되어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에 오래 남은 2 장면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하나는 태극기가 울란바토르 하늘에서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 하나는 서울 새벽하늘 아래 같은 깃발이 정오의 햇빛을 받아 반짝이던 모습. 같은 깃발이었지만 제 눈은 달랐고 그래서 세상도 달랐습니다. 깃발이 바람을 견디듯 우리는 서로의 삶을 견디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얼음 위가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침묵이 아닌 자유와 꿈이 숨쉬는 새로운 세상 위에 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벽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놓는 다리가 내일을 만든다. 제가 목숨 걸고 건넌 그 강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가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